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오성의 순수한 개념, 즉 범주의 연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칸트는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귀납적인 방법으로는 선언적인 연역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귀납적인 방법으로는 선언적인 연역이 가능하지 못하는지 우리 한번 계속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61쪽 4번입니다. 그리하되 우리는 이러한 개념들에 관해서 모든 인식에 관해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아니라 그것들을 산출하는 기인을 경험 중에서 탐구할 수는 있다. 이때 감관의 인상이 그런 개념들에 관해서 그 전 인식 능력을 환기하고 또 경험을 성립시키는 최초의 기회를 준다. 경험은 잠옷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요소를 포함한다. 즉 감관의 인식을 위한 진료와 이 진료를 정돈하는 그 어떤 내면적 형식을 포함한다. 이런 형식은 순수한 직감과 순수한 사고라는 주관적 원천에서 생긴다. 이 두 형식이 진료와 마주쳐서 비로소 활동하게 되고 개념을 산출한다. 지난 시간 칸트는 경험적 연역으로는 어떤 개념을 소유하게 된 원리, 그 결과 정도만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방식에서는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원리가 아니라 이미 경험되고 이미 알아버린 개념들 혹은 관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컵을 컵이라고 사과를 사과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는 개념을 산출하는 기원 정도만 파악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미 어떤 것을 컵이라고 사과라고 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칸트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자 할 때 인간인 이상 잠에서 깨어서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 이 인식 혹은 경험의 작동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의 감각기관이 이미 여러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경험적인 영역이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이렇게 감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인상들은 일종의 정보의 역할밖에 수행하지 않는다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칸트의 이 책에서는 진료라고 나와 있지만요. 이 정보들로는 다 부족해요. 이 정보들을 일정하게 정렬해주고 분류해주고 책에 지어주는 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눈은 뭐 하는 겁니까? 시각 정보들만을 분류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요. 귀는 청각 정보만을 우리에게 나타내 줄 것이고, 코는 후각적인 정보, 피부는 촉각적인 정보, 혀는 미각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거예요. 즉, 우리의 5가지 감각 능력이 이렇게 여러 정보들의 틀이 되는 것처럼, 형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도,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도 정보만 가지고 돼서는 안 된다. 꼭 틀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칸트가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파악한 이 정보가, 재료가 혹은 진료가 대상의 고유한 것이라고 전제하는 경험론자들 혹은 귀납적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비판하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개의 지각에서 출발하여 일반 개념에 도달하려는 우리 인식력의 최초 활동을 더듬어 보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잠옷 유익하다. 그리고 이러한 탐구의 길을 최초로 개척한 것은 유명한 로크의 힘이었다. 그러나 선천적 순수 개념의 연역은 로크의 길을 통해서는 이룩되지 않는다. 참된 연역은 로크의 길에서 찾아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순수한 선천적 개념은 경험에서 전혀 독립해서 장차 사용되는 점으로 보아서 경험에서 출생을 증명하는 증서와는 전혀 다른 출생 증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로크가 생리학적, 심리학적 유도를 시험한 것은
그것이 사실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연역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순수한 인식의 결과적 소유에 관한 설명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따라서 순수한 개념에 관해서는 선언적 연역만이 있을 수 있고 경험적 연역이 있을 수 없음은 명백하다. 후자는 선천적 순수 개념에 관해서는 전혀 공허한 시도임에 틀림이 없고, 인식의 특이한 본성을 이해하지 않은 사람만이 그러한 공허한 시도에 종사할 수 있다. 네, 유명한 철학자가 한 명 나왔네요. 존 로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로크를 무조건 알아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로크에 대해서 알고 이 부분을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되겠지만요. 굳이 로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이 정도의 문장은 충분히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61쪽을 돌아가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의 지각에서 출발하여 일반 개념에 도달하려는 우리 인식력의 최초 활동.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좀 익숙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바로 귀납법적인 연구 방법이에요. 연역적인 방법은 하나의 명제, 하나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개개의 사건들을 접목시키는 것이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귀납적인 방법은 이와 반대입니다. 칸트가 여기에 말한 것처럼 개개의 지각에서 출발해서 하나의 일반 개념이나 명제, 판단으로 가는 것이 귀납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칸트가 이 귀납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로크를 비난한 것은 바로 로크가 귀납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로크의 방법이 학문으로서 선험적인 연역으로서는 부족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칸트는 우리가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별적인 경험을 통해서 일반 명제로 나아가는 것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이 귀납적인 방법으로는 개개의 것을 판단해서 일반 개념으로 가려는 이런 방법은 인식에 관한 소유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대상들을 많이 보니까 우리는 저것을 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긴 대상들을 많이 보니까 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긴 대상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사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귀납법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은 태생적으로 일반 개념에 도달할 수 없다고 칸트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인간이 태생적으로 유한하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따라서 칸트는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떤 원리와 원칙을 주는 그런 선험적인 연역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선천적 순수 인식을 연역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식, 즉 선험적 연역의 방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서 그런 연역 방식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 천명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전에 선험적 연구에 의해서 시공의 개념을 그 원천에 이르기까지 추구한 일이 있었고, 그 즈음에 그것의 선천적인 객관적 타당성을 설명하였고 규정했다. 그러나 기하학은 순선천적인 인식 방식에 의해서만 확실한 걸음을 걷는 것이요, 그것의 기본 개념인 공간의 순수하고도 합법적인 출생에 관해서 새삼스레 철학에서 신임장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하되 공간 개념의 사용은 기하학에 있어서 오직 외적 감성계에만 상관하고, 공간은 외적 감성계에 관한 직관의 순수한 형식이었다. 따라서 모든 기하학적 인식은 그것이 선천적인 직관에 기인하기 때문에 외적 직관에서 직접적인 명증을 소유하고, 기하학적 인식의 대상은 그것들의 형식에 관한 한에서 인식 자신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직관 중에 주어지는 바이다. 자, 앞에서 칸트는 귀납적인 방법으로는, 경험적인 방법으로는 선천적인 인식, 선험적인 영역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만으로 선험적 영역이 꼭 필요한가? 그것을 꼭 밝혀야 돼? 이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직 미진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설명을 더 덧붙이고 있는데요. 선언적 연역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감성에서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하학 무엇인가요? 수학에서 여러 도형들을 다루는 것, 우리가 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저 대상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각형은 세 각의 합이 180도다. 사각형은 4개의 직선이 교차해서 만들어진 도형이다. 이런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주율, 파이, 코사인, 탄젠트 등등등등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쪽으로 기하학이 진화를 하겠죠. 이런 기하학의 발달로 보다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댐이라든지 여러 물건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학문들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바로 우리의 감성의 직관 형식 중에 하나인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하학의 필요성과 당위성 혹은 기하학을 가능하게 만드는 저 공간에 대해서 새롭고 특별하게 증명하거나 그걸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밝힐 이유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칸트는 비유적으로 다른 신임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대상의 형태를, 모양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선천적인 직관 형식인 공간을 통과해서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 즉 심성에 맺힌 표상들이란 뜻이니까요. 그런데 사고에 있어서, 사유에 있어서의 그 원리와 원칙은, 그 틀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칸트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와 반대로 오성의 순수한 개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개념 자신의 선엄적 연역뿐만 아니라 공간의 선엄적 연역조차 추구하려는 불가피한 필요가 우선 생긴다. 왜냐하면 오성의 순수한 개념은 직관과 감성과의 계거를 통해서 대상을 선천적으로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순수 사고의 계거를 통해서 대상을 입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감성의 모든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대상과 상관하기에 말이다. 또 그런 개념은 경험의 기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선천적인 직관 중에서 아무런 객관도 제시할 수가 없다. 여기서 객관이란 모든 경험에 앞서 있어서 개념들의 종합의 시초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근거에서 오성의 순수한 개념은 그 사용의 객관적인 타당성과 제한에 관해서 의혹을 일으킬 뿐더러 공간 개념을 감성적인 직관의 조건을 넘어서서 사용하려는 경향인 까닭에 공간 개념을 모호하게 하기도 한다. 이렇기에 우리는 전 공간 개념의 선엄적 연역을 필요로 했던 터이다. 자, 감성과는 반대로 시간과 공간 같은 그런 직관 형식과는 반대로 오성의 순수한 개념, 즉 범주는 사유의 틀이 범주라는 것, 오성의 순수한 개념이라는 것, 이것만 가지고선 안 되고 먼저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성의 수용적 형식인 저 시공이 있다는 것, 이것부터 확실하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앞에서 기하학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 같은 그런 직관 형식들은 감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다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딱히 기하학의 당위성을 혹은 기하학의 그 원리와 그 근거에 대해서 더 깊이 묻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공간은 이미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유는 그렇지가 않대요. 사유는 뭘까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감성을 통하여 우리 심성 어딘가에 맺혀진 표상을 통해서 오성이 종합함으로써 언제나 간접적인 인식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을 처음 읽었을 때 그래서 칸트는 이 감성은 직접적으로 대상과 관계하고 오성은 간접적으로 대상과 관계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성은 야, 나도 이 컵을 하얀색으로 보고 있어. 너도 이 컵을 하얀색으로 보고 있지 않니? 이 컵의 입구가 동그랗다고 나는 보고 있어. 너도, 당신도 이렇게 동그랗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을 텐데 이 인간의 생각은, 사유는 그렇게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것처럼 인간의 생각을 누가 알겠습니까? 인간의 사유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유의 어떤 원리는 정말 간접적으로밖에, 논리적으로밖에 설명하고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칸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칸트가 공간에 관한 개념 혹은 이 공간에 관한 관념을 감성을 통해서 먼저 분명하게 밝히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과연 공간이 객관적 실제성인지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아리송했을 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칸트는 이렇게 인간의 생각, 즉 사유 속에 있는 것을, 사유의 원리를 파악하려고 하니까요, 너무나 어렵고 이 사유의 원리만을 밝히려고 하니까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선언적인 원리, 감성의 원리부터 먼저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독자는 그가 순수 이성의 분야, 무제약자의 세계의 첫걸음을 디디기 이전에 먼저 이 선언적 연역의 불가피한 필요성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하지 않다면 독자는 맹목적으로 발걸음을 옮기어서 팔방으로 헤맨 뒤에 또다시 처음에 출발했던 무지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독자는 불가피한 난점도 미리 명백하게 통찰해야 한다. 이것은 문제 자신이 깊이 숨겨져 있을 경우에 알기 어렵다고 해서 독자가 불평을 토하거나 혹은 장애를 제거하는 데에 성급하게 실증을 내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모든 분야 중에서도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형이상학의 분야에 있어서의 순수 이성의 통찰에 대한 전 요구를, 즉 가능한 전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서 있는 분야를 포기하거나 혹은 이 비판적인 연구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대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30회 이상의 강의를 들었는데 순수 이성이란 글자가 이제 드디어 처음 나오네요. 이 책 제목이 순수 이성 비판인데 말이죠. 자, 칸트는 이렇게 감성과 오성, 그리고 감성에서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원리, 사유에 있어서 이런 생각의 원리를 먼저 밝힌 후에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다 그러죠? 순수 이성의 분야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바로 순수 이성의 분야가 무제약자의 세계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그 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다 제약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제약자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무제약자이겠죠? 그런데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제약자에 불과한 존재들인데 저렇게 무제약자의 세계로 순수 이성의 분야로 나아가려고 할까? 그 영역을 좀 알려고 할까? 왜냐하면 형 이상학의 분야가 사람들이,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참고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혹은 여러 가지 오감이나 발달된 기술로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영역, 그런 것을 형 이상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컵이나 사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형 이하학이라고 한다면 행운과 운명 같은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형 이상학적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 인간인 한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의학적으로 해부하거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 구체적인 한 사람의 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형 이하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겠지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방식으로 남성이란 무엇인가, 여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지칭할 수 없는 방식으로 파악하는 건 똑같이 인간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형 이상학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들은 저 형 이상학적인 분야를 파헤치고 연구하고 알고 싶은 그런 궁금증이 가득하십니까? 넘쳐나나요? 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엄청나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혼자 피식거렸습니다. 왜일까요? 칸트 당신이나 저 형이상학적인 분야를 좋아하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제 채널의 구독자와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지 않는 것도 그걸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직관적이고 쉽게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머리 아프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 이런 거 좋아할까요? 아니겠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칸트가 자기만 좋아하는 걸 괜히 우리까지 혼자 재밌으려고 쓴 책을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정말 눈물만 날 뿐입니다. 대신 이걸 모르면 어떻습니까? 네, 어디 가서 공부했다고 명함도 내밀지 못하니까요. 그냥 참 칸트가 원망스럽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래도 이 형이상학적인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 칸트는 뭐예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불평하고 포기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열심히 연구를 해봤자 잘 모르겠는데, 알아보려고 공부했는데, 무언가 명확한 지식을 가져보려고 공부를 했는데 개뿔, 처음하고 똑같이 난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 처음에 그 무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라고 칸트는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칸트도 자신의 학문이 재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인간과 세계와 우주나 모든 만물의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 즉 신에게 도달할 때까지 깊이 있게 숙고하고 사유 한번 해보자, 이게 칸트의 주장인 것 같네요.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런 칸트의 끊임없는 도전과,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연구와 탐구를 식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것, 그래서 당대 그 누구도 따라오기 힘들 만큼 깊이 있게 사유하는 것, 이것이 인류에게 남겨준 커다란 유산이지 않을까요? 또한 인간은 근원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경험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근대적인 사유와 사상을 이렇게 칸트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실은 놀라운 거죠.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각자가 노력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그런 희망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해라,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너가 좋아하는 것, 일찍부터 너의 재능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칸트 때만 하더라도요, 아직 신분 제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 이 한계에 갇혀서 이것을 넘어설 생각과 사유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저는 겨우 평민인데요, 노비인데요. 평민이나 노비들은 똑똑한 게 자랑이 아니고요, 저주입니다. 저주. 공부는 귀족, 왕족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축구를 잘한다고 칩시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는 평민이고 노예인데요. 제가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열심히 축구 연습 자체가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인이 와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해야 돼요. 아무리 축구를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걸 개발하지 못하는데 더 실력이 향상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마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렇게 개인이 노력을 하면 자신의 경험과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당연시된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릴 적에 가졌던 자신의 저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풀려서 지금 저렇게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유는 이렇게 칸트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재미있고 도전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인류가 우리에게 주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오고 공부해온 이런 고전들은 그냥 쉽게 허투루 쓰여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오늘 공부를 통해서 깨달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공부하면 그나마 읽을만 합니다. 매우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칸트처럼 이렇게 과학적이지는 않아요. 대신 우리는 몇백 년 전 사람이 저렇게 깊게 사유했다는 저 통찰을, 저 노력을 본받고 내 것으로 하여 나의 삶에서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고 노력해야 되겠죠? 네, 오늘도 어려운 공부하느라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